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전세 계약을 해지한다니요? 그래, 맞다. 계약 만료되면 전세금 빼야겠구나. 하지만 엄마, 저희가 당장 6억을, 은행 대출도 여의치 않은데. 그건 내 문제가 아니지. 발리 여행 갈 돈은 있었니? 엄마, 저희가 뭐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내 말이 그게 맞니? 설날에 발리 간다고 문자 한 통 남기고 회사에서 받은 식용유 세트나 보내고 그게 다였지. 이제 와서 그런 변명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텅 빈 거실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식용유 세트를 바라보며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 부부는 지금쯤 발리 해변에서 사돈과 함께 웃고 있겠지요. 설날 아침부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문자 한 통으로 통보해 온 발리 여행 소식에 택배로 배달된 회사 선물 세트뿐이었으니까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28년 전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그날, 3살배기 아들을 품에 안고 울던 기억이 또렷합니다. 하지만 오래 울 시간도 없었죠. 당장 내일부터 살아야 했으니까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 일을 하고 주말엔 청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식당 단골 손님이던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의 소개로 중개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힘들었지만 부동산 일을 배우면서 세상 물정도 알게 됐죠. 남편이 남겨준 작은 보험금으로 반지하 단칸방을 계약했을 때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중개소에서 일하며 조금씩 부동산을 배워갔고 고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재테크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16살이 되던 해 민수가 서울대 법대를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달랐습니다. 주말마다 중개소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작은 땅을 하나 살 수 있었거든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땅을 사고 팔며 조금씩 돈을 모았고 민수의 대학 등록금을 준비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민수를 볼 때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식당 일과 청소 일을 하는 줄만 알았지만 사실 저는 그 사이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도 따고 작은 투자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서울대 법대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그날 밤 저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그토록 바라던 꿈을 이룬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즈음 제가 투자했던 땅이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키운 제 아들은 어디에 있나요? 지난주 우연히 들은 대화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카페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며느리와 사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를 보지 못한 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소박한 분이시니까 식용유 세트면 충분하죠. 사돈이 맞장구를 쳤죠. 그래도 세상 물정을 모르시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식용유 세트 같은 걸로도 충분히 좋아하실 거야. 가슴 한 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고급 백을 들고 다닐 때도 사돈 댁과 외제차를 타고 백화점을 드나들 때도 저는 늘 우리 며느리가 좋은 걸 누리는 게 당연하지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통장들과 부동산 계약서들을 꺼내며 제 마음은 이미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민수가 처음 지금의 며느리를 소개했던 날이 떠오릅니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라며 자랑스럽게 데려왔죠. 까만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참 듬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제 마음 한켠이 불편했던 것 같네요. 어머니,
제 여자친구 지연이에요. 로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며느리의 첫 인사가 아직도 귓가에 선합니다. 90도로 꾸벅 인사를 하는데 왜인지 형식적으로 느껴졌어요. 가방은 샤넬, 시계는 까르띠에. 저는 그런 건 잘 몰랐지만 우리 동네 마트에서 장 보는 걸 부끄러워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군요. 결혼 준비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웨딩 플래너를 통해 모든 게 진행됐고 저는 구경꾼이나 다름없었죠. 드레스샵에서도 예물 가게에서도 사돈댁의 목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어머님은 편하게 계시다가 결혼식 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며느리의 말이 겉으로는 배려 같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 같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 고를까봐, 격이 떨어지는 선택을 할까봐 걱정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신혼집 전세금 6억을 준비해 두었다는 것을. 적금을 깨고 부동산 수익금을 정리해서 마련한 그 돈을 그들은 마치 자기네 돈인 양 이야기하더군요. 저희 둘 다 변호사라 전세금 정도야 어렵지 않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이 정도는 기본으로 시작하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피와 땀으로 모은 돈이 그렇게 쉽게 평가절하되는 게 서러웠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빈 거실에 덩그러니 놓인 식용유 세트를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찾아야 할 때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현실을 가르쳐 줄 때라고 말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시어머니로 살지 않겠다고. 그들이 누리는 호화로운 생활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깨닫게 해주겠다고. 이제는 제가 가진 힘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간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전세 계약은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임대차 계약서상 특약도 없다고 하셨죠. 계약 만료 시점에 회수하시면 된다는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세 계약은 제 명의였고 매달 생활비도 제 통장에서 직접 이체한 기록이 모두 남아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정말 이렇게 하실 건가요? 변호사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마주하며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제 아들에게 진짜 현실을 가르쳐 줘야 할 것 같다고요.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정리하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망설임도 들었지만 사돈댁과 찍은 발리 여행 사진이 SNS에 올라올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민수가 서울대 법대 합격 소식을 전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죠. 그날의 기쁨이 무색하게 이제는 제 아들이 저를 구박하는 시어머니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통장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복부의 단계를 밟았습니다. 우선 신혼집 전세금부터 회수할 작정이었습니다. 6억이라는 돈은 제게도 아들 부부에게도 적은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다음은 매달 지원하던 생활비를 끊기로 했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이제는 그들이 직접 체감하게 될 거예요. 명품백을 든 채 백화점을 드나들던 며느리가 장보기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출금 상환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비용과 신혼여행 비용으로 지원한 7천만 원도 언젠가는 돌려받아야 할 거예요. 달력을 보며 날짜를 체크했습니다. 신혼집 전세 계약 만료까지는 3개월. 이제 곧 시작입니다. 그들이 누리던 호화로운 생활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지원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해줄 거예요. 민수야, 이번에는 내가 선택할 차례구나.
너의 사치스러운 삶을 지켜줄 거냐? 아니면 널 위해 평생을 바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거냐?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것처럼 빗소리가 점점 거세져 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이 복수의 시작이 아침 일찍 우편물을 붙였습니다. 신혼집 전세 계약 해지를 알리는 내용 증명 우편물이었죠. 이제 더 이상 ATM기 시어머니로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의 SNS에 올라오는 호화로운 일상 사진들이 제 가슴을 후벼 팠던 그 시간들은 이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우체국을 나서는데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빠르게 연락이 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네요. 평소에 바쁘다는 핑계로 회의 중이라는 변명으로 받지 않던 전화였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변명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서류를 정리하며 마주한 숫자들이 제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신혼집 전세금 6억 원, 결혼식 비용 5천만 원, 신혼여행 비용 2천만 원, 매달 생활비 지원 300만 원. 숫자를 적어 내려갈수록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지원했는데 정작 아들과 며느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거겠죠. 어머님은 소박한 분이시니까. 며느리의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소박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아들이, 제 며느리가 행복하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그들의 행복을 위해 제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 것뿐인데 그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고 저를 시골 촌부대했지요. 변호사를 찾아간 건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전세 계약은 제 명의로 되어 있었고 매달 생활비도 제 통장에서 직접 이체한 기록이 모두 남아 있었죠. 이제 그들은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발리 여행을 가며 SNS에 자랑할 수 없을 테고 명품백을 사느라 카드값에 허덕이지도 못할 테죠.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습니다. 민수가 처음 법대 합격 소식을 전하던 날의 사진이었죠. 그날의 기쁨과 자부심이 무색하게 이제는 제 아들이 저를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SNS를 보면 늘 사돈댁과 찍은 사진들 뿐이었고 저는 그 어디에도 없었죠. 일주일째 민수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대신 부동산 중개소 지인을 통해 소식을 전해 들었죠. 아들 부부가 동네 곳곳에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대출과 전세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은행권은 이미 한도가 꽉 찼다고 하더군요. 이금융권도 신용등급이 낮아져서 안 된대요. 어제는 며느리가 혼자 와서 반지하도 보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속상했을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반지하를 본다는 소식에 마음 한켠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카페에서 들은 그들의 대화가 떠올랐죠. 변호사가 보내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카드사에서 결제 기록을 모두 확보했다고 하네요. 3년간의 사치품 구매 내역이 전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수십 개, 보석류, 고가의 공연 티켓. 이게 다 제 돈으로 누린 호사였다는 게 실감이 나더군요. 창밖을 보니 며느리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샤넬백이 아닌 검은 에코백을 들고 발레학원이 아닌 마트로 향하는 뒷모습이 처연해 보이네요.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들의 반성이 진심인지 이 어려움을 겪으며 무엇을 깨달았는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아들 부부가 살던 고급 아파트에서 짐을 빼는 날이었죠. 멀리서 지켜보니 이삿짐 트럭이 아닌 용달차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대부분의 가구는 처분했다고 하더군요.
동네 사모님을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며느리가 모아둔 명품 가방들을 헐값에 처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샤넬백 300만 원에 내놨는데 15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쇼핑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중고 거래 사이트를 뒤지고 있다니. 외제차도 반납하고 2천만 원짜리 중고차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것도 할부로요. 예전에는 고급 레스토랑 주차장에 당당히 서 있던 그들의 차가 이제는 동네 이면도로 구석에 주차되어 있다고 하네요. 더 충격적인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소문이 났다고 해요. 민수가 카드값 연체로 통지가 날아왔다는 소식이. 변호사 신분으로 이런 일이 생기니 사람들이 수근거린다고 합니다. 요즘 보니 에이스 변호사라고 뽐내던 며느리도 야근을 자청한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들이 찾은 집은 반지하 월세방이었습니다. 30평대 아파트에서 10평 남짓한 반지하로. 전에 제가 살던 곳과 비슷한 동네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사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온 며느리의 문자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지만 그 짧은 문자에 담긴 무게가 느껴지더군요. 옛날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물이 새고 여름이면 습기가 차고 겨울이면 추웠던 그 반지하 생활. 하지만 전 그때도 행복했습니다. 민수를 위해 살았으니까요. 변호사 부부가 반지하에 산다고 수군거린다는 동네 부동산의 전화였습니다. 며느리가 출근할 때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예전에 당당하게 건물을 드나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어머님, 지연이가 매일 울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밤늦게 걸려온 민수의 전화에 담긴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전 받지 않았어요. 아직은 더 버텨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방의 창문으로 스며들 빗물을 걱정하면서 그들은 오늘 밤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수건으로 창틀에 물을 닦아내고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라도 그들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면, 제가 걸어왔던 그 고단했던 길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반지하에서의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던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야근 후 퇴근길이었나 봅니다.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고 그동안의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듯했죠.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장모님께 연락드렸어요.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돈댁의 대답이 어땠는지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여유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발리 여행 때는 몇 천만 원씩 쓰시더니 쓴 웃음을 짓는 아들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돈만 찾아다니더니 이제야 그들의 진면목을 본 걸까요? 지연이가 매일 울어요. 어제는 화장실 가다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었어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이제는 연락도 안 받고 지연이한테 와이프 좀 관리 잘하라고 수군대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부부가 이 동네에 산다고. 어제 지연이가 시장에서 10,000원으로 반찬 3가지를 사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예전엔 백화점 식품관에서 10만 원어치 장도 모자랐는데 아들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앞으로 갚아나갈 금액이에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꼭 다 갚을게요. 떨리는 손으로 건네는 종이에는 빼곡하게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월급에서 얼마를 떼어 매달 저축할지, 언제까지 다
다 갚을 수 있을지 꼼꼼하게 계획이 세워져 있었죠. 창밖에는 여전히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비가 마치 아들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동네 마트 앞에서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며느리의 모습은 제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소박해 보였습니다. 배추가 1,000원이에요. 이걸로 김치를 담그면 10끼는 먹을 수 있대요. 옆집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제는 민수 오빠 도시락을 쌌어요. 옛날에는 도시락이 창피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제가 싼 도시락을 맛있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예전에 미슐랭 레스토랑만 고집하던 그 며느리가 맞나 싶을 정도였죠. 다음 날 아들이 보내온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오늘 야근 수당 받았어요. 20만 원이에요. 적금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야근 수당 따위는 눈에 넣지도 않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20만 원도 소중하게 여기는군요. 그들의 변화가 진심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요즘은 매일 아침 일찍 나가더군요. 버스 타고 출근한다고 하더라요. 저녁에는 부부가 같이 산책도 하고 참 다정해 보인다고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며느리는 김치도 담그고 된장찌개도 끓이는 법을 배우나 봅니다. 이웃 주민들께 자주 물어보더라고 하네요. 어느 날은 민수가 퇴근길에 들렀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알았어요. 왜 엄마가 그렇게 아끼시는지, 새 옷 한 번 안 사 입으셨는지, 전부 우리 학비로, 생활비로 쓰신 거죠. 아들은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제부터 매달 조금씩 모을 거예요. 엄마한테 진 빚도 갚고, 나중에는 엄마 모시고 살 집도 사고, 통장을 보니 첫 달 저축액이 50만 원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명품 구두 한 켤레도 안 되는 돈이지만 지금의 그들에겐 큰 돈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해왔습니다. 임신이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막 검사 결과를 받았다면서 아직 초기라 조심스럽지만 저에게 꼭 직접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죠. 곧 며느리가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반지하 생활로 얼굴이 많이 상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임신 초기라 입덧이 심한데도 아침 저녁으로 도시락을 싸서 보내요. 민수 오빠 먹성이 좋아서 반찬을 많이 해야 하는데 구역질이 나도 참으면서 지난 3개월간 며느리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명품백 대신 장바구니를 들고 발레 학원 대신 요리 학원을 다니고 임신 중인데도 도시락을 싸고 살림을 배우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의 모습이 마치 젊은 시절 제 모습 같았습니다. 저도 민수를 가졌을 때 이런 기쁨과 두려움이 있었죠.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가 민수 오빠를 키우실 때 이런 마음이셨을까. 이제야 부모님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임신 소식을 들은 지 일주일 후 아들 부부가 공증인과 함께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의 뱃속엔 2달 된 새 생명이, 아들의 손에는 계획서가 들려 있었죠. 전세금 6억 원은 월 300만 원씩 20년 분할 상환, 결혼 비용 7천만 원은 월 50만 원씩 12년 분할 상환, 매달 450만 원씩 갚아나가려면 월급의 거의 전부를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생활 규칙도 정했더군요. 매주 토요일 저녁 제 집 방문, 한 달에 한 번 가족 여행, 명절에는 무조건 제가 먼저. 이제는 정말 검소하게 살 거라고 제가 그동안 사신 것처럼 살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응애하는 작은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제 손자가 세상에 나온 거예요.
며느리가 힘겹게 출산을 마치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마치 제가 민수를 낳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안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손자가 태어난 지 6개월, 우리 가족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약속대로 매주 토요일이면 아들 부부가 손자를 데리고 찾아옵니다. 명품 가방 대신 아기 용품을 한가득 들고 오는 며느리의 모습이 어찌나 예쁜지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김치찌개 끓여봤어요. 어머니처럼은 안 되지만 며느리가 끓인 김치찌개 맛이 일품입니다. 매달 빠짐없이 약속한 금액을 가져오는 아들. 야근과 주말 아르바이트로 힘들 텐데도 늘 웃으며 돈을 내밀지요. 힘들지 않니? 제가 물으면 아들은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엄마가 절 키우실 때보다 덜 힘들죠. 이제는 제가 살던 동네에서 그들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반지하에서 벗어나 작은 빌라의 월세로 이사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어머니, 저희 통장에 100만 원이 모였어요. 적금도 들었답니다. 며느리가 자랑스럽게 통장을 보여줄 때면 예전의 사치스러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네요. 할미, 안아주세요.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한 손자가 제 무릎으로 기어오르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손자의 웃음소리가 집 안에 울릴 때면 지난날의 서운함은 마치 꿈처럼 느껴지곤 해요. 엄마, 이제는 알겠어요. 왜 그때 우리에게 그런 벌을 주셨는지. 문득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때의 그 쓴 약이 없었다면 우린 영원히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돈의 소중함도, 가족의 의미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손자를 안고 있는 모습이 어찌나 행복해 보이던지. 예전에 보이지 않는 시어머니가 아닌 당당하고 행복한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복수는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때론 사랑하는 사람에게 쓴 약을 먹이는 것도 필요한 법이라고. 그 쓴 약이 있었기에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었나 봅니다.